예, 이제 마지막 시간. 다섯 번째로 공간 균배 원리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뭐냐면 사실은 이 얘기. 칠판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X도시하고 X1 도시가 있답니다. X1 도시가.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점포인데 A 점포가 여기에 위치가 돼 있어요. A라는 물건을 파는 점포가 있는 거죠. 이제 A 점포가 있는데, 그럼 X도시에서도 A 점포로 물건을 사러 오고 X1 도시에서도 A 도시로 물건을 사러 왔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왼수 같은 B가 똑같은 업종을 이 바로 옆에다 이렇게 들어선 거죠. 차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까운 곳에서 오는 사람들, X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A 점포와 B 점포를 선택해서 하겠죠. 선택해서 선택을 해요.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갈지를. 그래서 이 이제 두 점포는 경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멀리서 온 사람은 이제 가까운 B 점포에서 물건을 삽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물을 사 마시러 집 밖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20m도 안 된 거리에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편의점에서 생수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살까요? 나갈까요? 나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가까운 곳에 또 편의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물을 사 마시러 갔는데 1km 떨어진 곳에 처음으로 편의점이 나타났어요.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나가서 걸어갈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1km를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겠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은 경쟁이 나타나는 거고, 멀리서 온 사람은 최대한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줄었겠죠? 그러니까 B가 이 왼수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옮길까요? 옮기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차단하겠죠. 그럼 A가 이렇게 옮기면 B는 어디로 또 옮길까요, 이제? 이렇게 옮기겠죠. 그럼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가운데에 몰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A 점포와 B 점포가 가운데 이렇게 몰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몰리면 우리 뭐라고 그랬죠? 집합. 가운데 중심에 몰렸죠. 그래서 얘를 집심적 입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지금 X도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포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럼 점포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 운송비가 더 들 텐데 운송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줄지 않고 계속 따라가야 얘들이 가운데로 위치할 수 있겠죠. 만약에 X도시 사람들이 잘 가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안 따라가면 가운데 몰리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아야 운송비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작아야 따라가야지만 얘들이 가운데 위치한다. 지금 그런 이론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공간 균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공간 균배 원리도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이,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이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의?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네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지라는 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범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범위 배우지가 넓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분산 입지한대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면 이때는 A 점포, B 점포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배우지가 넓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분산 입지하는지, 분산은 흩어지는 거잖아요.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한지 집심적 입지하는 게 유리한지 이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배우지가 좁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적 입지랍니다. 외워야 될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문제가 나오면 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럼 이대로 그냥 외울까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또 공부를 할 텐데 그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답니다. 이 공간 근배 원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점포들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집심성 점포는 배우지의 중심지에 몰려있는 점포들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도심, 강남 말고 강남이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는 종로가 굉장히 중심지였죠. 서울의 중심이 종로였어요. 그래서 종로 1가, 3가, 5가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종로에 기금속 매장 몰려있나요? 몰려있죠. 그곳에 몰려있는 거예요. 금방들 몰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국들도 대형 약국들 몰려있나요? 몰려있죠. 대형 약국들. 그래요. 그리고 논현동 한 복판에 가면 수익 가구점 단지 있죠. 네. 그리고 대형 서점, 반디앤 루니스, 교보문고 이런 애들은 도심 한가운데 몰려있나요? 보통 외곽에 각각 흩어져 있나요? 도심 한가운데 몰려있죠. 그래서 도심, 배우지의 중심지에 몰려있는 애들은 고급자가 들어가거나 대형자가 들어가는 것, 비싼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의류점, 얘도 집심성 점포겠죠. 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재성 점포가 있대요. 여기에 집재성은 그냥 몰려있는 거지 어디에 몰린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몰려져 있는 것의 대표주자, 가구점.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보세요. 항상 경험과학이니까. 동네에, 웬만한 동네에는 가구단지가 있죠. 광명에 가도 가구단지가 있고 수원의 어떤 지역을 가면 또 가구단지가 몰려있고. 그러니까 얘는 도심 한복판에만 몰려있나요? 그냥 자기들끼리 몰려서 단지를 구성하나요? 몰려있죠, 그냥. 네. 그래서 얘를 집재성 점포라고 해요. 그럼 은행이 있는 곳 보면 은행은 강남 한 복판에만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몰려있나요? 각각의 지역들을 보면 은행들이 몰려있나요? 각각의 지역에 은행이 몰려있죠, 보통. 그 지역 내에서도. 집재성 점포인 겁니다. 관공서. 구청이 있는 옆에 등기소가 보통 붙어 있어요. 그래야 민원인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관공서도 집재성 점포네요. 그 다음 학교가 있는 곳이 있으면 서점들이 몰려있죠. 조그만 서점들이. 그러니까 얘도 집재성 점포죠. 용산에 예전에 기계 공구단지 있었죠. 지금도 있죠. 광주에 가도 기계 공구단지 등이 있습니다. 등등등이. 그러니까 얘는 도심 한복판에 몰려있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냥 한 곳에 몰려있겠죠. 그러니까 칠판 보세요. 얘들이 몰려져 있다는 건 느낌이 오시죠? 그럼 둘을 구분할 때 대형이고 고급인 애들은 어디에 몰린다? 도심 한복판에 몰린다. 집심성 점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대요. 국부가 나오면 한 지역이죠. 조그만 지역. 국부적 중심지가 뭐냐면 예전에 전원일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원일기. 우리 시절의 장수 드라마. 그럼 전원일기에 보면 읍이 국부적 중심지죠. 읍내, 읍. 그럼 읍에 나가면 철공소 있나요, 여러분? 농기구점 있죠. 그럼 어촌이라면 어구점이 있겠죠. 물고기 잡는 기구. 그 다음 비료상점 있죠. 얘들이 바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됩니다. 그럼 얘들의 세 가지의 공통점 뭐죠? 다 몰려있는 거죠. 보고 대답해 보세요. 도심 한복판에 몰렸다. 집심. 그냥 몰렸다. 집재. 국부적 중심지. 읍에 몰렸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흩어져 있는 애들이 있네요. 얘는 거의 대부분이 다 산재성 점포입니다. 제과점. 제과점이 있는데 또 다른 제과점이 들어섰어요. 그럼 우리는 제과의 거리인가요? 그럼 멀리에서 빵 사러 거기까지 오나요? 그랬더니 저는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 먹게 되니까 여기는 흩어져 있는 게 좋겠죠. 미용실도 마찬가지. 네. 거의 대부분의 점포들은 다 무슨 점포다? 산재성 점포.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구분은 뭘 갖고 한 거다? 누구의 이론? 피터의 공간 분배의 원리에 의한 거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한 구분이 아닙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MM으로 이걸 끝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니까. 이게 포인트니까. 실제로 절 보세요. 얼굴 크기가 이만해요. 넓고 커요. 그럼 눈, 코, 입이 한가운데로 몰리나요? 퍼지나요? 생각만 해도 한가운데 몰려있으면 정말 답답하죠. 그렇게 얼굴 크기가 큰데. 그러니까 얼굴 크기가
넓고 크면 퍼지죠. 눈, 코, 입이 퍼지죠. 무슨 입지? 분산 입지.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얼굴 크기가 좁고 작으면 퍼질래야 퍼질 데가 없죠. 그럼 한가운데로 몰리겠죠. 집심적 입지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넓고는 뭐가 넓고? 배우지. 크면은 탄력성, 수의 운송비 탄력성이지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이게 누구의 이론?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넬슨의 지금 8가지 법칙성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넬슨이라는 분이 뭘 얘기한 거냐면 상점은 어디에 어떤 이유로 위치됐을 때 매출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이론이에요. 총 8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8가지는 기본서에 쭉 적어 놓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양립성 하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립성은 상호 보완관계인 점포를 입지시켜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경우랍니다. 왠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양립이란 단어를 들으면 양쪽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양립한다는 게. 그래서 양립성은 상호 대립관계인 점포는 멀리 떨어져 위치해야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다 걸려든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는데 옷을 사면 옷가게가 있겠죠? 고객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옷에 맞는 신발을 살 수 있을까요? 신발 가게 옆에 붙어 있으면. 그럼 그 신발에 어울리는 발찌를 살 수도 있을까요?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래서 상호 보완관계인 점포를 입지시키면 전체 매출액을 키울 수 있다. 이게 양립성의 기본적인 개념이래요. 그럼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네팔이란 나라 있나요? 네팔이란 나라 있죠? 넬슨의 8가지 법칙성. 그렇게 기억하고 태팔 그러시면 난리 납니다. 팔은 양쪽에 있죠? 오른팔과 왼팔은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나요?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 7번째, 후버의 입지효과의 시간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얘는 뭐냐면 아무리 입지 조건이 양호한 곳에 점포가 입지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벌어들인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후버의 입지효과의 시간법칙입니다. 보실까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벌어들인다. 누구의? 후버의 입지효과의 시간법칙. 중요할까요? 중요치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뭐가 끝났죠, 여러분? 입지 이론이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입지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5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는지 보세요. 지대 이론 있나요? 지대 이론? 그러면 62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62페이지에 있는 정확히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고 차이, 점마, 입티라고 적혀 있고 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무슨 지금 암호 같죠? 이것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지대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거의 대부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다시 페이지를 아까 페이지로 돌아가서 58페이지를 보세요. 58페이지. 4번 보십시오. 친절하죠? 근데 친절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착해진다고. 이제 지대 이론입니다. 그럼 지대 이론은 토지 임대료를 줄임말인가요? 지대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자, 지대 이론에 토지 임대료를 두 글자로 줄임말이 뭐다? 지대. 그럼 토지 가격을 두 글자로 줄이면 이거 지격이라고 대답은 안 하시겠죠? 지가. 토지 소유주를 두 글자로 줄이면 지주가 됩니다. 그럼 토지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는 토지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토지 임대료는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여길 잘 보시는 거예요. 막 열심히 적지 마세요. 웬만하면. 토지 임대료는 결국은 토지 사용료인가요? 맞죠? 토지 소유주가 빌려주면서 받는 대가, 사용에 대한 대가죠.
그럼 토지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는 토지는 토지 가격이 싸다, 비싸다? 비싸다, 높겠죠. 그럼 지대가 높으면 지가도 높다? 아니, 토지 임대료가 높은 토지는 지가가 높겠죠. 그럼 지가와 지대는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가와 지대는 비례죠. 그럼 지가는 무슨 식으로 분수로 표현하면 지대는 분자로 올라갈까요? 분모로 내려갈까요? 분자겠죠. 분자. 그래서 제가 분수식의 개념을 정확히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뻑하면 내용을 분수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부동산 학에서는. 그래서 동일한 지대를 이번엔 동일한 지대를 현재 가치로 나중에 투자론에서 열심히 공부할 텐데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면 여러분 할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할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0만 원짜리를 10% 할인받으면 얼마 할인받았죠? 다시 만 원짜리를 10% 할인받으면 얼마 할인? 1,000원. 20% 할인받으면 2,000원 할인. 그럼 8,000원에 사는 거죠.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지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지대를 높은 할인율로 할인해버리면 지가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가와 할인율은 반비례입니다. 토지 가격과 할인율은 반비례. 그래서 지가는 식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지가는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지대 할인율? 분자는 비례관계인 게 들어간다. 지가와 비례관계인 건 지대다. 그러니까 지대가 분자겠죠. 지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대로. 그 다음 반비례관계인 건 어디로? 분모로. 그럼 할인율과는 반비례관계랍니다. 그때 할인율로 이자율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지대는 수입인가요? 수입, 비용, 지출 등은 유량, 절량?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죠. 토지 사용에 따른 수입이죠. 얘는 유량 개념이죠. 토지 가격이죠. 제자가 통부인. 가격. 유량, 절량? 절량. 그래서 일정 시점의 지가는 일정 기간의 유량 개념인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쓸모 있다를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했죠? 유용하다? 네. 그럼 유용성은 쓸모가 있는 성격인 거예요. 유용성이 높은 토지는 당연히 쓸모가 높은 토지는 임대료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그럼 과거에는 농작물 생산이 잘 되는 토지가 유용성이 높은 땅이죠? 예전 중세 시대를 보면 항상 나왔던 게 뭐냐면 토지 소유주 지주가 있고 말 타고 다니죠? 말 타고 지주가 이제 경비들 뛰어다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면 농사를 막 이렇게 짓고 있죠. 근데 넓은 면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작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소장농이라고 하죠. 그럼 소장농들을 막 칙칙으로 때리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은 소장농이 지배를 당했던 건 지주에게 지배를 당한 건가요? 지주가 갖고 있는 토지에? 토지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죠. 그럼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작물이 생산이 잘 되는 토지가 유용성이 높은 땅이 되는 거고 농작물이 생산이 잘 된다는 걸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글자 비옥도라고 표현했었어요. 비옥한 토지다 그러면 씨만 뿌려도 바로 농작물이 쑥쑥 자라 올라오는 땅인 거죠, 여러분. 척박한 토지는 아무리 개간 사업을 해도 잘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 거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보세요. 과거에 처음 지대 이론을 발표한 사람은 옛날 사람일까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은 당연히 토지 임대료, 지대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을까요? 비옥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A 토지와 B 토지의 지대가 다른 이유는 뭐다? 비옥도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는 강남 한복판의 토지는 비싼가요? 비싸죠. 그럼 강남 한복판의 토지는 농사가 잘 지어지기 때문에 비싼가요? 아니죠. 위치가 양호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유용성의 판단 기준은 위치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지대 이론을 만들면서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재 적용하기 어렵겠네요. 뭘 중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위치 문제를 강조하겠네요. 이런 흐름이 있다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대이론 뭐고 백날 배워봤자 말짱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개론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공부해 볼까요? 차액지대설이라는 게 있답니다. 차액지대설. 그러면 차액은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여러분. 그럼 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나올까요? 둘의 비교일까요? 둘의 비교겠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 무언가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 곧 지대래요. 그래서 차익지대 이론 또는 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익지대설. 그래서 봤더니 자 사람 얼굴이 한 명 떴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리카아도라는 분인데 문제에 따라서는 리카아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리가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럼 딱 보자마자 이름을 보자마자 국산인가요? 외국산인가요? 이분은 외국인이죠. 느낌 오죠? 그럼 농사를 지을 때 쌀 농사를 지을까요? 밀 농사를 지었을까요? 밀 농사를 짓는 내용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잘 보세요.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A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야지만 생산물이 생산되나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생산되나요?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본을 투입하고 그래서 씨 등을 사서 뿌리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작을 할 겁니다. 노동을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봤더니 얘 전체 들어간 생산비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1,000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밀이 많이 자란 게 보이시나요? 꽉 차서 자랐죠. 비옥하니까. 얘 가장 비옥도가 높은 토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A 토지의 농사를 지은 사람은 밀 농사의 수확량을 더 늘리고 싶은 욕심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래서 뭐를 더 해봤냐면 자 지금은 이 밀을 다 베어서 팔아봤더니 전체 가격을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매출액이 얼마 발생했대요? 2천만 원. 그러니까 가격과 매출액은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발생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A 토지를 놓고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해 본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얼마를 들였대요? 아까는 1,000만 원 들였는데 이제 1,200만 원을 들였죠. 그랬더니 이제 이 토지에서 생산되는 매출액이 이렇게 밀이 생산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똑같은 양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에는 수확되는 양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체증의 법칙이 아니라 체감의 법칙이 발생한대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상추를 한번 수확해서 직접 싸먹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묘판을 샀죠. 플라스틱으로 된. 그리고 묘종을 샀어요. 근데 수확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판이 있으면 지금 여기 판이 있으니까 이 판에 이렇게 심은 거죠. 아주 조밀하죠, 그냥. 이렇게 심었죠. 얘들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못 자랍니다. 잎이 커지질 않아요. 어느 정도 공간을 유지하고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찬가지 아무리 비옥도가 높은 토지여도 자본과 노동을 들이다 때려박는다 하더라도 수확되는 양이 점점 줄다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토지에서 수확되는 양은 체증한다, 체감한다? 체감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체증으로 바꿔서 문제 나옵니다. 이 부분 문제 나오면. 그러면 이제 밀 수확량을 더 늘리고 싶으면 아무리 비옥도가 높은 토지여도 여기다가 디립다 자본과 노동을 때려박아도 수확량을 늘릴 수 없으니까 비옥도가 또 높은 토지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매출액 여전히 2천만 원이죠. 더 증가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발생한 거다? 토지수합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를 발견했다.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밀농사를 시작했다. 비옥도가 아무리 높아도 단위 토지에서 생산되는 밀의 양은 한정돼 있더라. 이게 관련된 내용이 바로 뭐다? 토지수합 체감의 법칙이더라. 그럼 비옥도가 또 높은 토지를, 높은 또 다른 토지를 찾아다닐 텐데 이때 그러나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한정돼 있더랍니다. 그럼 비옥도가 좀 더 낮은 땅에도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도 생산되는 양은 점점 늘까요? 줄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에 그 다음 비옥도가 좀 더 낮은 토지들 A, B, C, D 네 가지 토지가 이제 존재한 거죠.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그때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비옥도는 점점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사실은. 갈수록 비옥도가 낮아져요. 생산비는 절대적으로 똑같이 얼마씩 투입했죠, 지금? 1,000만 원씩 다 투입을 한 겁니다. 똑같은 비용을 들였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랬더니 수확되는 양이 A는 저만큼 꽉 차서 지금 자랐나요? 매출액이 2천만 원 발생했대요. 근데 이제 남는 건 그럼 얼마가 남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000만 원 생산비를 들였는데 2천만 원 매출액이 발생하면 얼마 남았죠? 1,000만 원이 남았죠. 남은 걸 잉여라고 하겠죠. 잉여. 차익이 나왔나요? 차익 나왔죠. 그럼 차익은 뭐에서 뭘 뺀 거다?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뺀 게 차익이고 그게 곧 지대다? 이렇게 발생하니까 지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야야 네가 1,000만 원 들여서 농사 지었는데 2천만 원 매출액이 발생한 이유는 내 토지가 잘나서야. 너 나한테 토지 사용료 내놔.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차액 지대설이에요. 개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B토지를 보세요. B토지는 농사가 요만큼밖에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비옥도가 좀 더 낮으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1,500만 원 발생한대요. 그럼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500이 남았죠? 근데 이제 비옥도가 좀 더 낮은 토지에도 농사를 지은 거예요. C에도. 그랬더니 똑같이 1,000만 원 생산비가 들어갔는데 매출액이 1,000만 원이 발생했답니다. 1,000만 원만큼만. 그럼 남는 게 없죠. 그런데 하물며 이제 D 토지는 요만큼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9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이 발생했죠. 보이시나요? 힘내고. 지금 11월 달에 그 3시간씩 하는 게 완전히 몸에 굳어져서 4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내고. 그럼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어디에는 아예 농사를 안 지을 게 보이나요? 어디? B? D. D에는 농사 안 지겠죠? D도 안 돌아보겠죠, 지금? 맞죠. 그럼 C 토지까지 농사를 짓겠죠, 만약에 짓는다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니까. 그래서 얘를 뽑아서 보면 C와 D를 비교해 보면 생산비 1,000만 원 절대적으로 똑같이 투입됐습니다. 얘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얘 900만 원 발생했어요. 얘 차익이 빵이에요. 얘는 차익이 마이너스 100이에요. 어디에 농사를 안 짓는다 해? D에는 농사를 안 짓겠죠? 그럼 아무리 농사를 멀리까지 지어도 농지로 이용되는 한계가 되는 땅은 얘네요. 모함하고 같아지는 땅?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이게 농사를 짓는 땅 중에서는 최고 열등한 땅인가요? 얘는 아예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 간단한 내용이 이제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밀 농사를 짓는 마지막 토지는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한 땅 C토지랍니다. 그럼 C는 농사를 짓는 토지 중에서는 최고 열등한가요? 농사를 짓는 토지 중에서는 최고 열등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최열등지. 농지로 이용되는 가장 먼 꽃역의 땅이라고 해서 한계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마지막 토지라고 하니까 얘를 또 농지의 한계지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최열등지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한계지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한계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최열등지가 뭐야? 그러면 정의를 내려줘야죠. 뭐만큼?
들인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생산비와 매출액이 같은 땅.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맞나요? 그럼 칠판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생산비를 앞으로, 여기 잘 보세요. 생산비를 앞으로 최열등지의 매출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열등지의 매출액이 이 둘이 같다며. 그러니까 생산비를 앞으로 최열등지의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개지의 매출액.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C토지는 이렇게 된 거죠. 최열등지는 매출액과 생산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잉여의 계산은 아까 분명히 해당 토지의 매출액에서 뭘 뺐죠? 생산비 빼서 남는 거 잉여 계산했잖아요. 이게 차익이잖아. 이게 차익지대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잉여가 지대였죠. 그러니까 지대는 해당 토지의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죠. 갑자기 반응이 이렇게 시들해지는 거죠. 이걸 다 생략한 상태에서 얘만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개론은 뭐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원래는 쉬운 거 어려운 거? 원래 본질은 쉬운 거를 어려운 표현을 최대한 만들어서 개로 표현하는 것. 이게 개론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보세요. 차익은 두 금액의 차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당 토지의 매출액과 최열등지의 매출액의 차익만큼이 해당 토지의 지대가 된다. 지금 그 얘기죠. 이게 차익지대설이죠. 근데 얘가 사실은 정체가 뭐다? 생산비인 거죠. 그래서 절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실 수 있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매출액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때 생산비가 2천만 원이에요. 남는 것은? 차이가 나는 금액은 1천만 원이죠. 생산비 들이고 남은 것 잉여는 1천만 원이죠. 맞죠? 그런데 이때 그 표현을 생산비 대신에 최열등지의 매출액과의 차익만큼이 지대다 그러면 와, 차익지대설 돌아버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죠?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의 매출액이 최열등지의 매출액보다 큰 이유는 최열등지보다 뭐가 높기 때문이다? 비옥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이 차익이 발생한 거고 이 차익이 곧 지대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이론이다?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됐죠? 그러면 잠깐만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뭐가 지대라고 그랬죠? 차익이 꼬르 지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열등지는, 이게 최열등지죠. 최열등지는 차익이 있나요, 없나요? 최열등지의 차익은 최열등지의 매출액에서 최열등지의 매출액을 뺀 금액이죠. 빵이잖아요, 빵. 그럼 차익지대설에 의하면 최열등지에서는 지주가 지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상.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에선 지주는 지대를 받죠. 그래서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걸 설명 못하는 이론. 욕 먹는다, 안 먹는다? 욕 먹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위치 문제를 따졌나요? 따지지 않았나요? 안 따졌죠. 근데 살짝 따졌죠. 왜? 비옥도가 높은 땅에서 멀어질수록 비옥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위치 문제를 살짝 건드렸잖아요. 위치 문제를 무시한 게 아니라 경시했죠. 비옥도의 차이에 중점을 두면서. 그리고 실제 비옥도가 왜 발생하는지는 설명 안 하고 비옥도의 차이만 가지고 설명한 이론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겠죠. 오늘 지대 이론까지를 볼 거예요. 네. 보실까요? 이제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출액과 최열등지의 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만큼이 지대가 된다. 이게 바로 차익이 곧 지대다. 차익지대설입니다. 그래서 이 차익은 지주 입장에서 봤을 땐 남는 거죠, 지금? 빼고 남은 금액? 지금 지주는 일했나요? 토지만 소유하고 있었죠. 불로소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잉여 불로소득. 생산비가 아니죠. 뭘 뺀 금액이니까? 지금 얘가 뭐였죠? 생산비. 그럼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뺀 게 지대니까 지대는 차익지대설에서는 당연히 생산비가 아니겠죠. 뭘 뺀 금액이니까? 생산비를 뺀 금액이니까 지대는 생산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지 생산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비로 판단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차익지대설의 문제점.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비옥도의 차이만 강조했죠. 위치 문제 경시했죠. 최열등지 자체는 최열등지의 매출액과의 차익이 없음에도 지대가 실제로 발생하더라. 이 이론의 결정적인 결함이 발생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절대지대설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 이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절대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뭐와 무관하게? 아까 봤던 거. 뭐? 비옥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지대는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론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낱개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을 봤더니 이런 분이 만들었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경제학자죠. 대표주자. 때려잡아야 될 게 누구라고 얘기하죠? 지주. 사유재산 제도를 혐오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딱 봤더니 빵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빵을 못 먹고 굶어 죽나 봤더니 빵 가격이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빵 가격이 비싼가 봤더니 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밀 가격이 높을까 봤더니 밀의 생산비가 높아요. 그래서 밀 생산비가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 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토지를 자기 토지가 아니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때 이 토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더라는 거예요. 지대가. 그러면 이 지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소수의 지주가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뭐 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높게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럼 궁극적으로 빵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사유재산 제도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절대지대설은 무엇과 무관하고? 토지 비옥도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토지의 뭐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주는 절대로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고 지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 토지의 사유화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얘는 절대지대설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토지 소유로부터 절대적으로 지대는 발생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토지 소유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박스에 놓고 여러 가지를 쫙 줘요. 무슨 지대설인가 이렇게 문제를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보지도 않고 토지 소유 딱 떴다 그러면 절대지대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 얘기예요. 절대지대설. 그래서 토지 임대료 지대가 높아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토지 임대료가 높으면 밀 생산비가 높다고 얘기한 거죠, 지금. 그럼 지대는 생산비의 일부인가요? 이 이론에서는. 잠깐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지 임대료가 높아서 생산비가 높았던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생산비로 안 본다? 생산비로 보고 있죠. 아까랑 반대죠, 지금. 아까는 생산비 빼고 남는 거였고 지금 얘는 생산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비가 올라가면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가면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대는 생산비로 본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다시 이번엔 입지교차 지대설 또는 얘를 위치 지대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 만들었는데 이분은 티넨이래요. 티넨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배우는 것 같고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이분이 만든 이론이 고립국 이론입니다. 고립국 이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기억하는 방법. 튀는 애는 고립되나요? 왕따 당하잖아요. 그래서 튀는 애는 고립된다. 그래서 고립국 이론이고
중앙에 뭐가 존재하는 고립된 국가를 가정했냐면 시장이 존재한대요. 그럼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이때 이 시장까지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이동해야 되죠. 잠깐, 아까 내용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셔야 돼요. 여기 보실까요? 아까 제가 차익지대설 설명할 때 농사를 A 토지에서 짓고 B 토지 짓고 C 토지, D 토지 지었죠. 팔고 받은 금액 매출액 발생하면 거기서 생산비만 빼면 남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말은 그 위치에서 바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현실은 어디까지 날라야 팔죠? 시장에 이동해야, 운송해야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는 것의 계산은 뭐까지 빼야 남는 거다? 수송비, 운송비까지 빼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농사를 지은 위치에 따라 시장에서 멀리 위치했느냐, 가까이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남는 건 차이가 있겠네요. 아까 차익지대설의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장은, 시장까지의 거리는 우마차, 소가 끄는 마차로 이동이 되고, 이거 소가 끄는 마차인데 산악지대면 소를 밑에서 이렇게 뒤에서 밀고 가야 되고, 꼭대기에서 소를 굴리면 소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평야지대를 가정했을 것이고, 단위당 운송비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붙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잉여는 뭐까지 지불한 후에 발생한다? 운송비까지 지불한 후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식에서 잠깐만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였죠, 여러분? 이게 뭐였죠? 차익지대설이죠. 그럼 차익지대설에서 뭐까지 빼면? 운송비 빼면 남는 거라고 얘기한 게 이게 위치지대설 또는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운송비 차이가 나며 이때 운송비 전략분만큼이 지대가 된다. 이 얘기예요. 되셨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립된 나라에서 여러분 TV 제조하고 있으면 무역이 불가능하니까 TV를 뜯어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럼 고립된 나라에서는 당연히 뭐 짓고 살아야 된다? 농사. 그래서 티넨의 고립국이론은 농업입지론입니다. 네, 이 내용. 그래서 티넨의 고립국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서양의 입지이론의 시초, 시발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고립국이론. 그래서 티넨에는 뭐 된다? 고립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위치별로 운송비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를 강조했다, 강조하지 않았다? 토지에 존재하는 위치를 강조했네요. 아까 현재 지대는 위치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 내용. 그래서 차익지대설과 입지교차지대설, 이게 위치지대설이라고도 나와요. 의 비교를 해보면 차익지대설은 남는 것의 계산은 팔고 받은 금액, 매출액, 가격에서 생산비 빼면 남는 것, 끝! 입지교차지대설은 무슨 소리야? 시장까지 날러야 팔지. 이동시켜야지만, 운송해야지만. 그래서 생산비에서 뭐까지 더 뺀다? 운송비를 빼겠죠. 맞죠? 그러면 이때 지대 계산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지대 계산을 만약에 해본다면 해당 토지의 생산물 가격이 2천만 원이고 생산비가 1,000만 원, 운송비가 300만 원일 때 차익지대와 위치지대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차익지대는 매출액 2천만 원에서 뭐만 빼면 되죠? 생산비만. 그러니까 1,000만 원이겠네요. 근데 위치지대설에서는 2천만 원에서 생산비 빼고 뭐까지 빼야 된다? 운송비까지 빼야 됩니다. 운송비 왜 빼는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700이 되겠죠.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MM으로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MM. 지대를 받는 것에, 자, 이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대를 주는데 지대를 받는 것에 차이가 나면 적게 받은 임마, 금마 할 때 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마가 입 튀어나오죠? 다시 제가 얘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차이가 나면 적게 받은 전마가 입 튀어나오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차이, 전마, 입 튀죠. 칠판만 그대로 보세요. 차는 무슨 지대설? 차액지대설. 이는
리. 북한에서는 이 씨를 리씨라고 하죠. 리카르도.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자니. 점은 점대지대설,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 입지교차 지대설은 튀넨. 이거 위치지대설이라고 나와도 위 똑같죠? 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입이 튀어나오면 입에 뭐가 달라지고? 위치. 얘 위치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절대적으로 똑같이 투입됐던 건 아까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다 최열등지 모두 생산비는 절대적으로 똑같았죠. 그래서 절대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뭐로 본다? 생산비로 봤죠,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도의 뭐의 차이에 따라?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남는 것 잉여는 차이가 난다? 아까 봤던 내용. 그래서 차익지대설은 지대를 뭐로 보더라? 잉여로 봤던 거죠, 잉여. 그리고 절대지대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뭐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대는 발생한다? 토지의 소유, 토지의 사유화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나는지 볼까요? 차익지대설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차이가 기억나야죠, 차이. 리카르도. 절대지대설 누가? 전마 마르크스. 기억나시나요, 지금? 입지교차 지대설 누가? 튀넨. 리카르도는 뭐? 차익지대설. 튀넨은? 위치지대설. 입지교차 지대설. 토지수학 체증의 법칙이었어요? 토지수학 체감의 법칙이었어요? 체증의 법칙 없었죠, 아까. 네, 체감의 법칙.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무한하다, 유한하다? 유한하다? 이런 거 대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이론까지가 끝난 겁니다. 할만하죠? 할만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정책론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 휴강. 다음 주 휴강. 12월 2일은 휴강이에요. 그래서 7주 개념으로 해서 지금 시간표를 아마 별도로 다시 작성해서 드렸을 거예요. 예. 다음 주는 약간 일이 있어서 휴강입니다. 굉장히 서운해하는데 이렇게 서운해할 줄 알았으면 휴강을 안 하는 건데 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지금 몇 페이지까지 한 거냐면 그래서 61페이지까지, 62페이지까지 했네요. 예.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남은 기간 중에 열심히 공부해 보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건강 잘 챙기세요. 코조는 코로나 조심입니다. 코조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